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위자료 받을 거예요? 아니면 재산분할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둘 다 받는 거예요. 뭐 하나의 선택이 왜 나와 거기서? 응?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실제 있었던 실화 이게. 어떤 분이 불가피하게 부부간에 이혼하게 됐는데 남편이 위자료 얼마 준다는데 받아도 그냥 이혼도 되냐고. 그걸 왜 나한테 상담을 해 그걸. 알아서 판단해야지 그건. 그래서 이제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냐 묻더라고. 그래서 위자료를 받으면 그쪽에서 대물 변제한 거기 때문에 양도세 내는 것이고 재산 분할 받아왔을 때는 바로 뭐냐 한마디로 양도는 아니다. 그러니 한다는 말이 어느 것을 받는 게 좋겠냐 묻더라고. 아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기쁨의 마음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5억을 위자료 받고요. 부동산으로 아파트 하나를. 그다음에 남편이 큰 사업체를 운영했나 봐. 그 사업체의 30% 지분을 뭐 재산 분할해서 가져왔어요. 둘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말고 열심히 투쟁해 보세요. 그래도 웬만하면 같이 잘 살아요. 그다음에 이제 5번째 그렇고요. 6번째 법정 요건을 갖춘 지적 경계선 변경이다. 경계 변경이다. 경계가 바뀌게 되면 토지가 교환됩니다. 그럼 토지가 교환이 돼버리면 경계가 변경이 됐을 때 토지가 교환이 된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교환한 양도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은 뭐냐? 법정 요건을 갖춘 불합리한 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경계 변경에 대해서 교환된 면적이 전체 총토지 면적의 몇 프로 이내? 20% 이내에 맞춰줘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고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현상을 말하느냐. 제일 먼저 요럴 때는 양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고요. 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길이고요. 토지의 두 필지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필지가 있어요. 근데 한 필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갑 소유고요. 한 필지는 을의 소유고 진입로는 이쪽이 바로 대로변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는 땅값의 차이는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물론. 그러면 현재 이 지적 경계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합리적인 경계 아니에요? 딱딱 잘 잘라진 거니까 이건 토지 경계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갑과 을이 접해다 보니까 갑의 아들과 을의 딸이 눈이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럼 이러면 사돈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요게 있는 바로 안사돈 입장, 바로 뭐냐 갑사돈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사돈 땅이 길이 없으니까 사용이 좀 불편해 안 불편해? 그래서 이제 갑은 사돈 간에 뭐 의리를 지키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돈한테 사돈 우리 경계가 요렇게 돼 있는 것을 도로로 진입하기 편하도록 요렇게 잘라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걸 내가 갖고 이건 바로 사돈이 가지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 사돈은 기뻐해 안 기뻐해? 그래 도로가 없던 게 생기니까 이렇게. 그럼 땅값이 바로 폭등하겠지 이제 이쪽은. 그래가지고 토지가 교환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갑의 땅 요것이 을로 오고 을의 것이 되고 또 을의 땅 요것이 뭐가 되고 갑의 땅으로 됐잖아 이게. 그러니 일부 교환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런 교환은 일부 각각 교환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변경에 의한 교환은 양도이다 아니다? 양도가 된 거예요. 교환이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경계 변경은 분필한 다음에 토지를 바꾸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상호 교환의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양도가 아닌 거예요. 불합리한 경계 변경이고 전체 면적의 20% 이내라면 이런 경계 변경은 양도가 아니라 합리적 조정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어떤 땅이냐? 이게 참 땅이 묘한 땅이에요. 이렇게 된 땅인데 원래 평수가 각자 500평씩이었나 봐. 500평. 갑도 500평, 을도 500평. 이제 길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상의 토지 경계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토지 경계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토지 경계가. 그럼 이게 참 사용이 좀 그래 안 그래? 땅 쓰기가
애매모호 하잖아요. 특히 소가 쟁기질 한다면 성질 나가서 안 나가서 이거 왔다 갔다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꺾어지고 왔다 갔다 정신없다고 이게. 그래서 경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걸 토지 지적 경계를 바꾸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토지 경계를 이렇게 조정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이제 딱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딱 경계를 딱 바꾸고 나니까 이 땅이 여기로 들어갔죠. 이 땅은 일로 줬죠. 그럼 이것은 바로 어떤 경리를 목적으로, 한마디로 수익성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상 편리 목적으로 지적 경계를 바꾸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요런 합리적으로 경계를 바꾸기 위한 지적 경계 변경은 각자 땅의 20%니까 100평 이내로만 바뀌었다면 이런 것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경계 변경은 양도가 아니고 양도이고, 그냥 경계 변경에 의한 교환은 양도가 아니고 양도고, 그러나 불합리한 토지 경계 변경은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 뜻입니다. 그 대신에 몇 프로 이내로 맞춰라? 20%.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잘 보셔야 돼요. 무슨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겠다. 증여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칠판 한번 보시고요. 그럼 아까 6번째는 불합리한 지적의 무슨 변경, 경계 변경은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랬고, 그다음 마지막에 다음은 바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 증여 추정이지 양도로 단칼에 인정하지는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서원의 베이스를 깝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가 소유 재산이 많다면 딴 사람 주느니 자식 주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한테 재산을 넘기고 싶은데 이걸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크니까 증여세를 대신해서 매매한 것처럼 해서 양도소득세로 내기 위해서 서로 통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짜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간의 거래를 하면, 매매를 하면 이거는 먼저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해보고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아지면 이건 진짜 양도가 아니라 뭐예요? 증여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겠다. 이걸 우리는 증여 추정 사건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요? 증여 추정. 그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고요. 본인입니다. 본인이고요. 혈족의 위를 존속이라 하고요. 자기 혈족의 밑에 아들, 딸들을 비속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영원한 동반자 누구예요? 배우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의 가족의 탄생이고 한 가족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들에게 이 부동산을,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를 했을 때 그냥 어렴풋이 계산했더니 매매를 했다고 친다면 이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치면 양도소득세가 대략 한 3억이 나올 것 같다. 얼마에 했길래 따지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비속에게 이걸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낸다면 증여세를 계산했더니 증여세가 한 40억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뭘까? 그럼 차라리 아들에게 증여로 하지 말고 뭐 한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서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기고 양도소득세를 냈다 이거예요. 사실상은 뭔데? 증여인데. 그래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양도세, 증여세 비교해서 증여세가 많다면 이들에게 당신이 매매한 것은 양도가 아니라 뭐로 추정하여 증여로 추정을 해서, 추정은 증여로 본다는 거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 증여로 추정을 해서 반증의 여부에 따라, 첫째, 이건 증여가 아니고 실거래를 했다라는 것이 입증하면 양도로 인정해줘요. 근데 불분명하다, 버벅대고 앉아있다. 아들이 너 아버지한테 산 거 맞냐 했더니 아 맞아요. 그 돈 어디서 났냐 했더니 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아버지한테 물어봤지, 세무서에서. 아니 이거 매매가 아니라 증여 아닙니까 했더니 판 거 맞다니까. 이 젊은 공무원이 말이야, 나이 든 사람 말 들어줘야지. 진짜 거래 맞아요? 입증서 봅시다, 증거 좀 봅시다 했더니 내가 기억이 나냐? 너도 내 나이 대봐라, 거의 치매지. 판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어거지나 쓰고 있는 거야. 이건 틀림없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로 가장한 거 아니냐고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는 반증이 없을 때는 이건 뭐로 본다? 증여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간의 거래는 증여세가 많다면 뭘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추정. 이게 추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대상 자산을 누구에게? 직계, 누구? 존속. 그 다음 뭐예요? 피속. 남한테는 아니에요. 남남끼리 아니에요. 뭐 형제 자매는 절대 아닙니다. 직계 누구와? 존속과 피속. 누구에게 또? 배우자. 양도를 했다면, 매매 등을 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않고 뭐로 추정하겠다? 증여로 추정하겠다 이 뜻이라고요. 이걸 우리는 추정적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양도가 일단 아닌 것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의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밑에 가십니다. 이제 거기에서 네모 4번이 나와 있어요. 제목 한번 그어볼래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거기다가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시험에 이건 경련제로 잘 나옵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의 시기가 안 나오면 양도 소득세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큰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선을 잡겠습니다. 또 쉬는 시간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잡자. 언제 판 겁니까? 언제 취득한 겁니까? 양도 소득세는 기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간이. 그러면 자 보시고요. 요 날짜에 취득을 하셨고 취득을 한 다음에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 됨으로써 취득한 날부터 일단 소득이라는 금액은 발생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양도가 됨으로써 소득이 실현이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세법에서는 요 취득한 날짜부터 시작해서 양도한 날짜까지 기간, 시간의 기간, 요 기간을 우린 세법에서 보유 기간이다. 무슨 기간? 보유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기간? 그래, 보유 기간이다. 그럼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더해주고 더 많이 해줘요. 또 세율도 1년 보유했을 때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세율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도 보유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판 자산에 대한 취득서부터 양도까지가 보유 기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취득세는 언제 취득했느냐? 취득 날짜만 잡으면 끝나요. 왜? 취득세를 내기 위한 거니까.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뭐예요? 취득과 양도 기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세 쪽하고 여기서 취득세 쪽하고 양도소득세 쪽이 같은 물건을 취득해 놓고도 날짜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서로 간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잘 보세요.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 사고 판 것이다. 그럼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면 잘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을 뭘로 잡느냐? 개인 간의 거래했을 때는 우리가 취득세 쪽에서 미안해요. 지금 현재 지금부터 7주 전 걸 얘기하는 거예요. 6주 전 거.
6조 전에 취득세 배울 때 개인과 개인끼리 바로 거래했을 때는 진짜 잔금을 언제 주었느냐는 따지고 안 따지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배운 적 있죠? 그럼 개인과 개인끼리는 계약서로 보는 거예요. 계약서.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달라. 근본이 달라 얘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 봐야 돼요. 여기서. 왜? 논리를 이해해야 안 잊어버리걸랑. 자, 우리가 취득세는 거래 사건을 가지고 매기는 세금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취득이란 사건만 있으면 세금 나오는 거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거래 사건을 가지고 매기는 세금입니까? 아니면은 양도로 인한 소득 가지고 매기는 세금입니까? 소득? 잘하시네. 그렇게 그 냉철한 걸 찍어내다니. 그럼 소득은 실현돼야 소득이에요? 아니면 예상된 날짜가 소득이에요? 그럼 실현이 되려면은 매매를 했다면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실현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대금이 완납돼야 실현입니까? 실제 대금이요?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전부 다 통과된 거예요. 이제 통 뭐냐, 양도소득세는 매매 등을 했을 때는요, 당시 언제 샀냐 물어보면요, 계약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완전 개무시하고요. 영수증 봅시다. 언제 잔금 치렀는지. 그래서 대금 청산일, 다시 무슨 청산일?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잡아요. 또 판 날도요, 팔아버린 날도 계약상 잔금 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대금 무슨 날짜? 청산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매매를 했다면요, 청산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산 날 언제? 대금 청산일. 판 날도 대금 청산일.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기간 보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대금 청산이 돼야 양도소득이 실현됐는데, 혹시나 대금을 잔금 청산하기 전에 먼저 등기했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등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먼저 등기할 때는요, 청산보다도 걔네들이 개인 간에 등기를 먼저 쳤으니까 요럴 때는 요건 바로 등기 접수일로 해요. 그러면 결론을 맺어보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잡을 때 매매를 했다면 무슨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 청산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신에 먼저 뭐가 됐을 때? 등기. 그러면 등기하고 청산일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을 기점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수 있어요. 영수증 봅시다. 언젠가 받은 거 같는데 잘 모르겠고, 그럼 통장 좀 봅시다. 입금된 날. 통장 안 받고 현찰했는데 해가면서 이게 아주 이 청산일이 좀 불분명한 거야. 그럼 청산일이 불분명하면은 가상적으로 며칠쯤 이렇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청산일이 불분명하는 특별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도 등기 접수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럼 우리 정리해 봅시다. 양도소득세에서 사고 판 날은 무슨 청산일로 하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아니요. 그럼 뭐예요? 대금 청산일로 하고, 청산일을 알 수 없을 때나 먼저 등기됐을 때 뭘 넣어라? 등기 접수일. 이 등기 접수일 다른 말로 등기일 이래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이제 첫째 기준을 해보겠습니다. 513페이지 밑에 갑니다.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가 나와 있네. 자, 보겠습니다.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는 원칙 무슨 청산일? 대청. 거기다 동그라미 쳐놔요. 대청. 그리고 등기 접수일로 보는 특례가 있다. 첫째, 뭐가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청산일보다 먼저 뭐가 됐을 때 등기되면, 그럴 때는 뭐로 하라? 등기 접수된 날짜로 해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뒷장 넘기시면 거기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매매에 의한 양도가 됐대. 첫째, 매매에서 양도했는데 첫째 보니까 4월 1일 날 계약서를 썼고, 그 다음에 계약서상 잔금 치른 날은 4월 30일로 했고, 근데 실제 청산일이 언제고? 5월 10일이고 등기가 며칠이냐면 15일.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는 양도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개 무시하고 안 무시하고? 계약서 무시합니다. 개 무시하고.
대금 청산일인 몇 월 며칠 5월 10일 날짜가 판 사람은 양도일, 산 사람은 취득일이 됩니다. 그다음 밑에 두 번째 매매했대. 이 매매를 했을 때는 4월 1일 계약을 했고 그다음 계약상 잔금 4월 30일인데 5월 10일 날 등기 치고 그다음에 15일 날 잔금 처리됐어요. 그럼 실제 잔금보다도 등기가 앞섰죠. 그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당신네들이 등기를 대항력을 가져버렸으니까 민사적 대항이 빠른 날 무슨 날? 등기 접수일 5월 10일 날짜가 취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취득의 경우 기타의 경우는 잠시 후에 출발할 겁니다. 휴식하세요.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